개를 입양한 건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다. 집은 오래된 시골 주택으로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도 나뭇잎 하나 흔들지 못했고 천장 아래에 퍼진 어둠은 이상하게도 무게를 지닌 듯했다. 이름 모를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강아지는 낡은 목줄을 차고 있었고 비를 피하기 위해 내 현관문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털, 떨리는 몸, 그리고 어딘가 인간을 오래 지켜본 듯한 눈. 그날 밤 나는 그를 모리라고 부르고 집 안으로 들였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모리는 조용한 개였다. 짖지 않았고 낯선 사람에게도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밤이 되면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항상 장난감을 물고 왔다. 첫 번째는 나무 기차였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퀴가 하나 부러진 작은 기차. 두 번째는 헝겊 인형. 바느질이 삐뚤빼뚤했고 눈이 하나 없었다. 세 번째는 고무공.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런 걸 어디서 찾는 거지? 이 근처엔 가게도 없고 쓰레기통도 멀리 떨어져 있다. 게다가 이 집엔 예전 주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모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네 번째 장난감부터였다. 그날 밤도 그는 사라졌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밤중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와 함께 모리가 돌아왔다. 입에 물고 있던 건 사람 손 크기만 한 나무 말이었다. 낡았고 표면엔 칼로 새긴 이름이 있었다. 수지. 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이 집에 속해 있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 도서관에 갔다. 이 집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낡은 신문 기사, 주소 검색, 과거 거래 기록, 그리고 찾았다. 1994년 11월 이 집에서 실종된 여아 박수저 사건. 사진 속의 아이는 웃고 있었다. 손에는 그 말 인형을 들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기사는 말한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이 집에 살았고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가족은 몇 달 후 집을 팔고 떠났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모리의 장난감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뼈처럼 내 의식 속에 박혔다. 그는 어디선가 이 아이의 것들을 가져오고 있었다. 다섯 번째, 장난감은 더 섬뜩했다. 붉은 리본이 달린 머리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건 누군가의 기억이자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모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나는 멀찍이 따라갔다. 모리는 숲을 향해 걷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방향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처럼 정확히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다. 숲속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덩굴과 이끼로 뒤덮인 돌벽, 그리고 부서진 두레박. 모리는 그 앞에서 멈추고 땅을 긁기 시작했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땅은 흙이 아니라 단단한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엔 좁은 공간. 어른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고 아이 한 명쯤은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 그 안엔 더 많은 장난감들이 있었다. 인형, 머리핀, 낡은 그림책, 그리고 어린아이의 운동화 한 짝. 나는 손을 떨며 그것을 꺼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숲속 어디에선가 차갑고 낮은 아이가 아닌 어른의 웃음. 모리는 내 옆에서 으르렁거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리는 내 발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밤은 너무 길었다. 새벽 3시경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거실 바닥 위엔 붉은색 크레용으로 쓴 글자가 있었다. 계속 보면 너도 사라질 거야. 피도 아니고 물감도 아니었다. 크레용이었다. 아이의 필체처럼 흔들리는 글씨. 그러나 이 집엔 나 외엔 아무도 없다. 모리는 짖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꼬리를 내렸다. 나는 확신했다. 무언가 이 집 안에 있었다. 그리고 모리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헐. 다음 날 나는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집에 대해 입을 닫았다. 단 한 명, 할머니 한 분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집은 아이들이 울음소리 없이 사라지는 집이야. 처음은 수지였고 그 뒤로도 있었다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걔는 기억해.
우리가 잊은 것들을 그들은 냄새로 찾아. 그리고 그 장난감은 아이의 것이 아니야. 그건 누가 준 거야? 그 말은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누가 준 거야? 그러니까 모리는 장난감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받은 거였다.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는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있었다. 숲속, 지하 아니면 거실 어딘가의 틈, 그리고 그 누군가는 모리에게 매일 밤 장난감을 주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 그날 이후 잠은 나에게 낯선 것이 되었다. 눈을 감으면 수지의 말 인형이 내 얼굴 가까이에 떠오르고 그 곁에서 무언가 검고 흐린 형체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모리를 안고 잠들었고 그마저도 꿈속에서 낡은 인형과 숨죽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쫓겼다. 밤셋째 날, 모리는 다시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다. 이번엔 낡은 노트북 케이스였다. 분홍색 가죽 커버, 낙서처럼 그어진 스티커, 그리고 안쪽엔 희미하게 남은 글씨. 수지, 비밀 일기장. 나는 손가락을 떨며 그것을 펼쳤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빗물에 번졌고 몇몇은 찢겨 있었다. 그러나 단 한 페이지가 뚜렷이 남아 있었다. 오늘도 벽에서 속삭였어요. 모리처럼 생긴 검은 개가 밤마다 와요. 장난감을 줘요. 하지만 아빠는 말했어요. 그건 내 개가 아니야. 절대 받지 마. 나는 소름이 끼쳤다. 모리처럼 생긴 개, 내 앞에 있는 모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단 하나, 텅 빈 공간. 한쪽 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딸깍. 무언가가 벽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벽을 쳤다. 먼지가 날렸고 나무 조각이 부서졌다. 그리고 그 안엔 좁은 틈이 있었다. 마치 아이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통로. 나는 손전등을 들고 기어 들어갔다. 그 통로는 좁고 길었다. 끝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엔 사진들이 있었다. 흑백, 컬러, 폴라로이드, 다른 얼굴, 다른 이름. 하지만 전부 같은 배경, 이 집, 그리고 모두 실종된 아동들. 나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을 알아보았다. 2001년, 2007년, 2015년 모두 이 집에 잠시 거주했던 가족의 자녀들. 마지막 사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야. 그 순간 벽 너머에서 손전등 불빛 외에 또 다른 불빛이 번쩍였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숨죽인 눈,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만 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통로에서 빠져나왔다. 모리는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벽 쪽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공포에 찬 눈, 이빨을 드러낸 얼굴. 무언가 벽 안에 있었다. 다음날. 다음날 나는 마을 외곽에 사는 김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내가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이 집을 피하던 유일한 이웃이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를 피우다 입을 열었다. 그 집은 단순한 실종 사건의 무대가 아니었어. 예전에 그 집에서 살던 남자가 있었지. 수지의 아버지였어. 그는 아이가 실종된 뒤에도 떠나지 않았어. 미친 듯이 벽을 뜯고 장난감을 묻고 그러다 사라졌어. 마치 스스로 벽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항상 개가 있었지. 그 남자도, 수지도, 그리고 다음 가족들도 항상 개를 키웠어. 마치 그 개들이 길잡이인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모리의 목줄을 확인했다. 낡은 가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표. 모리. 1994. 나는 손을 떨었다. 1994년? 이 개는 분명히 몇 주 전에 만났고 아주 어린 개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30년 가까이 된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지? 나는 모리를 마주 보았다. 그는 조용히 내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나는 집 안에 있었고 문이 열리며 검은 개가 들어왔다. 그 뒤엔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따라왔다. 눈이 보이지 않는 듯 텅 빈 얼굴. 그는 모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데려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너는 잘 보고 있구나. 나는 깨어났다. 식은땀이 등을 흠뻑 적셨다. 모리는 내 발치에 없었다. 나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욕실 안에서 모리를 발견했다.
그는 욕조 아래 벽 쪽을 향해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엔 어린아이의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노란색 고무밴드, 깨진 유리, 그리고 뒷면엔 새겨진 이름, 지민. 나는 그 이름을 검색했다. 2018년 9세 실종 아동 이 집에 거주. 사건 미해결. 그날 밤 나는 거실의 모든 벽을 조사했다. 틈, 흔적, 균열. 그리고 드디어 나는 손잡이 없는 문을 발견했다. 나무 장식처럼 꾸며져 있어 보이지 않았던 그것은 살짝 밀자 안으로 열렸다. 그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곰팡이 냄새, 썩은 먼지, 그리고 벽을 따라 놓인 낡은 장난감들,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모리, 장난감 가져왔니?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어른의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뒤틀린 목소리.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모리가 사라졌다. 모리를 찾으러 나간 숲속. 그곳에서 나는 작은 무덤들을 발견했다. 이름 없는 작은 무덤들. 각 무덤엔 장난감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무덤 앞에 모리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수지였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이가 지을 수 없는 슬픈 미소였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모리는 너를 구하려고 온 거야. 그는 우리 모두의 것을 가지고 떠났어.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장난감은 너야. 나는 숲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수지의 목소리, 마지막 말, 그리고 모리의 눈빛이 내 안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마지막 장난감은 너야.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벽은 숨을 쉬었다. 문틈에서는 조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치 그의 부재가 무언가를 풀어놓은 것 같았다. 밤, 나는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쌌다. 서류, 옷, 사진, 그리고 수지의 일기장.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밖은 다른 장소처럼 보였다. 한밤중에 도시는 있어야 했지만 문 앞엔 낯선 정원과 안개, 그리고 흙길만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숲속 외딴 집으로 바뀌어 버린 듯했다. 나는 차 열쇠를 들고 차로 달려갔다. 그러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차고조차 사라져 있었다. 전화기? 신호 없음. 와이파이? 존재하지 않음.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기 모리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내 침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입엔 또 다른 장난감이 있었다. 이번엔 낡은 오르골. 노란색 나무 상자 위에는 반쯤 벗겨진 곰 인형의 그림. 모리의 발밑엔 쪽지가 있었다. 그가 널 선택했어. 나는 오르골을 열었다. 회전하는 인형, 조용한 음악,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왜곡되며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준비됐니? 나는 집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알아야 했다. 그리하여 나는 지하실을 열었다. 처음 열어보는 문, 낡은 열쇠로 잠겨 있었던 문, 안에는 오래된 장롱, 부서진 장난감 상자,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사진 액자. 나는 사진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어떤 것은 흑백, 어떤 것은 누렇게 바랜 색. 공통점이 있었다. 항상 개와 아이, 그리고 한 남자. 그 남자는 항상 그림자 속에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리와 똑같이 생긴 개가 반복되고 있었다. 1994년, 1998년, 2003년. 매번 다른 가족, 다른 아이, 그리고 그 남자와 그 개. 나는 장롱을 밀어보았다. 뒤에는 작은 문이 또 있었다. 이번엔 아주 오래된 나무문, 그리고 손잡이엔 쇠사슬로 묶인 자물쇠. 나는 망치로 자물쇠를 부뒀다. 그 안은 방이었다. 작고 어두운 그러나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방. 벽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 바닥엔 침대와 인형이 흩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벽 한쪽에 적힌 글씨. 나는 장난감이었어. 나도 너도 우리는 그를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림 하나. 눈이 없는 남자. 피 흘리는 입, 손엔 끈에 묶인 아이. 나는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다. 그날 밤 다시 꿈속에서 수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어. 이번엔 너를 데려가려고 해. 하지만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모리뿐이야. 모리? 그는 그냥 개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처음엔 사람이었어. 그도 장난감이었어. 그도 그에게 속았어.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모리를 찾았다.
그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줄 아래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지금 너는 선택할 수 있어. 그를 계속 속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아이에게 넘길 것인가? 나는 쪽지를 구겨버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아이에게 넘기지 않겠다. 나는 다시 벽의 통로로 들어갔다. 이번엔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 장난감이 가득한 방의 반대편에서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쇠로 된 문, 문 위엔 금속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 그가 있다. 나는 문을 밀었다. 차가운 공기, 피비린내, 그리고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방 안엔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엔 수십 개의 목각 인형, 모두 아이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눈 없는 얼굴, 핏자국이 선명한 웃음,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완성됐군. 집은 살아 있었다. 그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무언가의 심장 속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점점 더 깊뛰고 있었다. 나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이 집을 없애야 했다. 이 저주를 끝내야 했다. 부리면 될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논리나 과학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집은 이성의 바깥에 존재했다. 화염, 그것만이 이 악몽을 태울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휘발유를 사서 돌아왔다. 집의 중심부, 가장 깊은 곳, 지하의 그 문 뒤 방에 뿌렸다. 그리고 오르골, 인형들, 그리고 그 남자의 그림자들이 걸린 벽에 성냥을 던졌다. 불은 번졌다. 곧 지하실 전체가 붉게 타올랐다.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마지막으로 등을 돌려 그곳을 보았다. 그 순간 비명, 불 속에서 아이들의 비명이 들렸다. 나는 멈췄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너무 생생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고등어 형.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불타는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손을 뻗으며 울부짖는 아이들. 그들 뒤에서 모리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고 무수히 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말했다. 너는 우리를 태웠어. 너는 선택받은 자였어. 이제 너도 불 속에 들어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침대는 젖어 있었고 손에는 그 오르골이 다시 들려 있었다. 불탔던 방에서 사라졌던 그것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위엔 그날 보았던 쪽지와 비슷한 글씨가 있었다. 불은 그를 깨운다. 그는 이제 깨어났다. 나는 수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페이지가 있었다. 검은 펜으로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글씨. 모리는 원래 걔가 아니야. 그는 전에도 이 집에 왔던 아이 중 하나였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게 되었지. 그리고 그 밑에 그림 하나. 개와 소년이 하나로 이어진 모습. 긴 팔, 길게 찢어진 입, 그리고 눈동자 없는 눈.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시도를 했다. 이번엔 도망치는 것이었다. 나는 집을 나서 다시 흙길을 걷기 시작했다. 숲은 깊고 조용했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나무들은 강을 반복했고 걸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방향을 바꿨다. 계속 걷고 또 걷고 그리고 마침내 나무 사이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책들, 부서진 가구들, 그리고 누군가의 뼈, 그리고 벽에 새겨진 이름들. 수지 에밀리 다니엘, 그리고 내 이름.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밟았다. 그것은 녹슨 목걸이였고 안쪽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내 얼굴과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림자. 지하실 사진 속 항상 아이들 뒤에 있던 그 남자. 눈 없는 남자. 눈 언 남자. 집으로 돌아오자 모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갸웃했고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입엔 또 다른 장난감. 이번엔 나무로 된 수갑, 작은 아이 손목 크기에 딱 맞는 모양. 나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물었다. 왜 나야? 모리는 고개를 들더니 침묵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 안에서 그가 나타났다. 그림자 없는 얼굴, 길게 벌어진 입, 그리고 팔 위엔 아이 인형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말했다. 넌 아직 장난감이 아니야.
하지만 곧 될 거야. 나는 뒤돌아 도망쳤다. 하지만 발은 무거웠고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쓰러졌고 정신이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모리가 나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흰 벽, 푸른 커튼, 약 냄새. 간호사가 내게 다가왔다. 당신 이틀 동안 산속에서 실종 상태였어요. 구조대가 발견했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모리, 걔는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이 발견된 곳엔 개 같은 건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주머니 속에 오르골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한마디 문장. 다음엔 눈을 감지 마. 나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그 집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이제 내 삶에 달라붙은 그림자 같았다. 몰이, 불 속에서 울부짖던 아이들, 벽 속의 속삭임, 그리고 그놈. 나는 마을 기록 보관소를 찾았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집 말인가요? 거긴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소유자도 없고 사람들이 꺼리죠. 나는 한숨을 쉬며 책자와 파일을 넘기기 시작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기록들 사이에서 나는 한 이름을 발견했다. 정수미, 11세 실종. 날짜는 16년 전. 주소는 내가 지금 사는 그 집이었다. 나는 기록을 들고 마을 경찰서를 찾았다. 그곳에서도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실종되었고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종결됐어요. 시신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제보가 딱 한 번 있었어요. 7년 전 병원 근처 정신요양원에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병원은 외곽 숲 깊은 곳, 바람 소리조차 낯설게 들리는 위치에 있었다. 아, 정수미 환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접수대 여직원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어렵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 집에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아이도 원할 겁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는 안내를 받아 건물 뒤쪽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거기 벤치에 앉은 한 소녀. 긴 머리, 하얀 피부, 멍한 눈동자.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정수미.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난 너와 같은 집에 있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그 아이들, 그리고 모리. 넌 그를 기억하니? 그 순간 그녀의 입이 아주 조금 열렸다. 속삭이는 소리.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하게. 그 애는 개가 아니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래, 나도 알아. 그건 너였지, 수미. 너만이 살아남았던 거지. 근데 어떻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내 손을 가리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오르골. 그녀는 그것을 보자 갑자기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거 안 돼. 그거 들으면 안 돼. 간호사가 달려와 그녀를 진정시켰다. 나는 서둘러 오르골을 집어넣었다. 무슨 뜻이야, 수미야? 오르골이 뭐야? 왜 그렇게 무서워해? 그녀는 울먹이며 단 한 문장만을 내뱉었다. 그 소리는 그를 불러. 나는 요양원을 나와 차 안에서 머리를 감쌌다. 소름이 돋았다. 오르골. 그 멜로디가 그를 깨운 것이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근처 모텔에 머물렀다. 하지만 밤이 되자 창문 밖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본 적 없는 장난감이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나무 인형. 그리고 그 인형의 발밑에는 작은 쪽지. 다음은 수미야. 넌 그녀를 건드렸으니까. 다음 날 나는 다시 수미를 찾아갔다. 하지만 접수대 여직원은 싸늘하게 말했다. 정수미 환자는 어젯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위중한 상태로 응급 수술 중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왜 그녀의 방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그녀는 내게 오르골과 똑같은 멜로디가 녹음된 테이프를 건넸다. 그 멜로디는 확실히 그 곡이었다. 음, 나는 수미가 깨어나기 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를 살릴 수 있는 건 이 집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뿐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지하실도 숲도 벽도 보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락방의 문을 발견했다. 오래된 사다리를 올라가자 그곳엔 낡은 일기장과 사진들, 그리고 손으로 그린 지도 한 장이 있었다. 그 지도에는 입구, 미로, 방, 그곳, 그리고 빨간 잉크로 절대 들어가지 마. 그는 잠들어 있는 게 아니야. 넌 깨어나게 될 거야. 다락방에서 발견한 지도는 오래되어 찢어진 곳이 많았지만 그 모양은 분명했다. 집 뒤편 숲, 작은 개울을 지나 버려진 벤치 옆에 검은 돌 아래로 나는 후레쉬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다. 하늘은 벌써 어두워졌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괴상한 소리를 냈다. 쓱쓱 쓱 어디선가 들려오는 낡은 천을 끌 듯한 소리. 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모리도 다른 동물도 아니 너무 조용했다. 새 소리도 벌레 소리도 숨소리조차 사라진 공간. 나는 천천히 지도를 따라 발을 옮겼다. 그리고 검은 돌을 찾았다. 그 돌 밑에는 오래된 나무 문이 있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구조였다. 지면보다 한참 아래 흙과 돌 사이에 숨어있던 비밀 입구. 나는 무겁게 덮인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으로 갔다. 안은 좁은 터널이었다. 벽은 축축하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몇 걸음 뒤 나는 작은 철제문을 발견했다. 그 위엔 녹슬어 희미해진 글씨. 기억은 사라져도 죄는 남는다. 문을 열자 안에는 방 하나, 벽에는 무수한 낙서, 손자국,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와 오르골. 바로 그 오르골이었다. 내가 수미에게서 본 것과 똑같은 디자인. 하지만 여긴 더 낡고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달그락 오르골이 혼자 돌아가기 시작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때 벽 너머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히히히히히. 나는 얼어붙은 채 방 안을 살폈다. 침대 아래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사진. 어린 시절 내가 찍은 기억이 없는 사진들. 이 집 앞에서 정원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게 뭐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여기에 산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다. 나는 이 집에 있었다. 그리고 잊고 있었다. 벽에 벽에 손을 대는 순간 벽 한쪽이 움직였다. 비밀문. 그 뒤에는 좁은 복도가 있었고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방. 그곳은 마치 어린아이들의 방처럼 보였다. 벽에는 그네가 달려 있었고 작은 인형들과 미니어처 가구들 그리고 벽 한가운데 붉은 글씨로 써진 문장. 우린 아직 여기 있어.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누구야? 누가 여기 있냐고. 그때였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돌아보니 아이.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그때 우리를 버렸잖아. 그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 정말로 이 집에 있었다. 정수미도 다른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불이 났고 나는 혼자 도망쳤다. 아이들은 갇혔고 죽었다. 나는 그 기억을 지우고 다른 가족에게 보내줬다. 수년간의 치료, 이사, 새 이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돌아왔다. 난 몰랐어. 난 기억을 못했어. 그 아이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죄는 남는다고 했지? 아이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순간 방 안의 인형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방을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문이 닫혔다. 쾅!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오르골 소리. 낮게, 무겁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이번엔 네가 남을 차례야.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다. 내가 들고 있던 오르골에서 낮고 으스스한 멜로디가 반복되었고 그 음률이 방 안을 둥둥 울리며 내 심장을 조여왔다. 나는 손을 더듬어 벽을 찾았다. 거친 돌벽에 손가락 끝이 닿았다. 한쪽에는 차가운 쇠로 된 문고리가 있었고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숨이 막힐 듯 답답해서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하지만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 있어?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방 안에 울렸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눈들이 하나, 둘, 셋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들은 차가웠고 끝없이 슬펐으며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했다.
그 눈빛들이 모여 어렴풋한 형체를 이루었다. 그들은 아이들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너희, 진짜, 너희가, 내 목소리는 떨렸다. 우린 여기 있어.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말했다. 영원히.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다. 공포에 휩싸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왜 나를 버렸어? 또 다른 아이가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아무 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렸다. 널 기억 못했던 게 미안해. 나는 간절히 속삭였다. 그 순간 아이들의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잡자마자 세상이 뒤흔들렸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고 나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한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플래시백.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그 집안에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다툼을 벌였고 내가 두려워서 방 한 구석에 숨었다. 그때 작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불이 났다. 나는 울면서 도망쳤다. 뒤돌아보니 아이들은 나를 부르고 있었다. 같이 가자.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나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있어줘. 그들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살아남았고 너희는. 그 순간 방 안의 벽이 흔들리더니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바닥이 무너지면서 나는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어둠 속의 감옥, 나는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졌다. 머리 위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을 살피니 작은 감옥 같은 낙서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가 있었고 그 낙서 중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영원히 갇힌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래야 진실도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가 일어나려는 순간 문득 내 손목에 차인 팔찌가 빛나기 시작했다. 가기 시작다. 그 팔찌는 수미가 내게 준 것이었고 그 의미는 그저 장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 팔찌에 새겨진 문양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를 뿜어내며 감옥 벽의 일부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아, 나는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숨겨진 문이 있는 듯했다. 팔찌의 빛을 따라 손을 움직이자 벽이 천천히 움직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 너머로는 긴 복도가 이어졌고 복도 끝에는 희미한 빛이 있었다. 나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복도 끝에서 나는 커다란 방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책상과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비밀과 죄,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록.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1923년 3월 12일. 이 집의 주인인 김씨 가족은 모두 행복했지만 작은 아이들의 장난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고 아이들은 모두 집안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그 사건 이후 이 집은 저주받았다고 알려졌다. 아이들의 영혼은 이곳을 떠나지 못했고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 집을 감싸고 있다. 일기장 속 글을 읽으며 나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 집과 나는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일기장을 손에 쥔 채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숨겨진 진실과 잊혀진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23년의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일기장에는 가족 구성원 각족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이 적혀 있었다. 특히 막내 아이 수연이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수연이는 늘 조용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그의 장난감들은 유난히도 낡고 오래된 것들이 많았다. 그중 몇몇은 지금 내가 매일 밤 개가 물어오는 바로 그 낡은 인형들과 닮아 있었다. 내 등골이. 나는 손끝으로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수연이, 너였구나.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문득 일기장 뒤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에는 김 씨 가족이 웃고 있었고 수연이는 사진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하지만 사진 뒤에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숨긴 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이 문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 집 그리고 나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낡은 인형을 바라보았다. 개가 문 너머에서 으르렁거리며 무언가를 알리는 듯 소리를 냈다. 그만 좀 가져와줘. 나는 속으로 외쳤지만 개는 내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녔다. 이상한 점은 그 인형들 중 하나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낡고 오래된 천조각이었지만 점점 더 선명한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얼굴은 바로 수연이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갑작스런 충격의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나는 다시 그 어둠 속 감옥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앞에 낡은 문이 하나 있었다. 문 위에는 수연의 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문을 열었다. 그 방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가득했다. 그 중 하나가 빛났다. 바로 수연이의 인형이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지? 나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인형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입을 열었다. 나를 기억해줘.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말과 함께 나는 수연이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연이의 기억, 그는 말랐고 슬픈 눈을 가진 작은 소년이었다. 가족과 다툼이 잦았고 그는 점점 더 집 안에서 고립되었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바로 그 낡은 인형들이었다. 그 인형들은 유일한 친구이자 그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이 났고 그는 그 속에서 갇혔다.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인형을 꼭 안았다. 미안해, 수연아. 이제 알겠어.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너는 나와 같아. 어두운 음성이 속삭였다. 나는 몸을 돌렸고 그 앞에는 수연이의 형체가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영혼도 혼도 없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존재였다.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이제 알겠니? 그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뜩였다. 너는 이 집의 비밀을 밝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영원히 갇히게 될 거야. 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서 너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겠어. 그 순간 방이 다시 어둠에 휩싸였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여전히 차갑고 음산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어 있었다. 아까 수연이의 형체가 내게 남긴 메시지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진실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갇히리라. 나는 다급하게 손전등을 켜고 집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연이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시절을 더 깊게 이해해야 했다. 그를 묶고 있는 저주를 풀어야 했다. 벽지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속삭임 같기도 하고 누군가 애원하는 듯한 울음 같기도 했다. 나는 조심스레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벽 한쪽이 조금 벌어져 있었다. 손전등 빛이 닿자 낡은 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곳에 문이 있었다니.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있었다. 계단은 아래로 이어졌고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가 느껴졌다. 여기가 수연이의 비밀 공간인가? 나는 혼잣말을 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작은 지하실이 있었다.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벽에는 아이의 그림과 낙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숨었나? 나는 그림들을 살펴보다가 한쪽 벽에서 이상한 단서를 발견했다. 벽 한 구석에 숨겨진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낡은 사진, 그리고 작은 장난감 몇 개가 있었다. 편지를 펼쳐 읽자 수연이 어머니의 글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숨겼다. 하지만 진실은 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 상자 속에 담긴 비밀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 나는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편지에는 수연이 가족이 이 집에서 겪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집 안에 숨겨진 문서가 한 가지 있었다.
그 문서에는 이 집에 얽힌 과거의 범죄와 부당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갑자기 지하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 있나요? 나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불빛이 깜빡였고 지하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때 내 뒤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젠 도망칠 수 없어. 낯선 음성이 속삭였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벽 한쪽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빛을 따라갔다. 벽 너머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그 방 안에는 수연이와 닮은 어린 소년의 형체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나를 기억해줘.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강한 바람이 불었고 벽에 걸린 거울이 깨지기 시작했다. 나는 얼어붙었지만 거울 파편 사이로 과거의 영상이 펼쳐졌다. 영상 속에서 나는 수연이 가족의 마지막 날을 목격했다. 불길이 집안을 휘감고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수연이는 인형을 꼭 쥐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이 집의 비밀을 밝혀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앤,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떴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네가 진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집에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멈추지 않으면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장이 뛰었지만 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 나는 집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느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마다 걔는 더욱 불안해하며 짖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 집의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은 더욱 깊고 무겁게 내렸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한결같이 차분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야만 했다. 지하실에서 발견한 상자와 편지, 그리고 낡은 사진들은 진실의 실마리였다. 이 집에서 벌어진 비극과 그로 인해 남겨진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까지. 나는 다시 한번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개백구도 함께였다. 그는 분명히 나를 도와주고 있었다. 음,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수연이 가족의 단체 사진이었다. 그 안에 서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하지만 한 아이만 얼굴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나는 사진 뒷면을 살폈다. 거기엔 진우라는 이름과 함께 잊혀진 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짖으며 벽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를 따라 벽을 살펴봤다. 벽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문은 무겁고 오래되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곳은 작은 방이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수연이 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와 후회, 그리고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적어 내려갔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진우라는 아이는 사실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에서 입양한 아이였고 그 아이에게서 시작된 비극이 집안을 무너뜨렸다. 진우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집안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수연이 가족은 이 문제를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불행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우가 죽은 후에도 그의 영혼은 집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매일 밤 나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나는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다. 네가 왜 이 진실을 찾는지 알겠다. 낯익은 음성이 들렸다. 돌아보니 그 남자는 이 집의 전 주인이었다. 그는 진우의 아버지이자 수연이 아버지의 형이었다.
진우를 기억하는 예, 팅거인이 이렇게 마시고 진우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 하지만 네가 이 진실을 드러내면 우리 가족의 이름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진실을 숨길 순 없다. 진우와 수현이 그리고 그 가족이 평화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먼지와 나무 조각이 떨어졌다. 이 집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가 경고했다. 나는 백구와 함께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서자 집은 무너질 듯한 소리를 내며 점점 더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봤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는 장난감 소리를 듣지 못했다. 백구도 편안히 잠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다. 지나라성 그를 수연이는 어디로 갔어? 그지만 마음 한켠에는 진우와 수연이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말까 그들이 나에게 보내려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았다. 끝.